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은 줄어든 반면에 해외 감염 유입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가 늘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세 자릿수를 보였는데요. 네, 방역 당국은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4명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5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절반을 넘은 상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도 그렇고 이제 오늘 0시도 지금 외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확진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외국분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우리 국내 교민들이세요. 이제 유학생이든지 아니면 예. 해외 체류하시던 뭐 우리 교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입국하시는데 우리 교민이 그러니까 거의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여론은 마치 이제 외국인이신 줄 알고 왜 이제 봉쇄를 안 하느냐 이런 여론들이 많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이제 대부분은 우리 국민들이십니다. 그러는데 이제 해외에서 유입하는 분들이 이제 확진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못지않게 외국 유입 요인도 이제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제 방역 체계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상당히 둔화되면서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는 이렇게 외국에서 유입되는 이런 확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누적 완치 환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완치율은 44.8%를 기록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거라고 내다보세요? 예, 더 좋아질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치사율은 이제 1%가 약간 상위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뭐 독일이 우리보다 좀 낮고 우리도 굉장히 이제 낮은 그런 치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현재 첫 번째 환자가 나타난 때로부터 2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증을 앓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물론 일부 중증 환자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상당히 앞으로 이제 퇴원자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완치 비율은 훨씬 지금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치명률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치명률이 근데 조금 이제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1.4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것은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한 분의 희생자도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이 바이러스가 고령이시거나 이제 고령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사망당이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80대 이상 분들은 치명률 그러니까 치사율이 이제 10%가 넘습니다.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환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고령자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일단 고령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일단 감염이 되면은 중증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증으로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고령이시거나 고령의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은 일단 감염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집중 치료를 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도 당국의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위중한 분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망에는 이르지 않도록 아주 많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가 많아지면은 비율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향후로도 그 수치는 조금은 올라갈 수밖에 사망하시는 없는 거군요. 분이 조금 더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사망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한편 미국 유학생의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관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검역이 강화가 되는데 조금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미국하고 유럽 쪽을 비교해 보면 이제 미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유럽보다 입국하는 분들은 2배 정도 많으신데 유럽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공항 검역에서 확진되는 비율은 2배 정도로 높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따진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입국되는 분들의 확진자 비율이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일 0시부터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도 유럽처럼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유학생인 경우에는 그전에 입국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이런 검역을 강화하기 전에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국 상황이
이렇고 이분이 미국 계시다가 들어와서 자가격리에 준하거나 아니면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지 네. 관광을 할 그런 분위기는 현재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국내에 계신 분들의 그 국민 감정이 굉장히 나빠질 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좋을 때는 미국에 있다가 예. 어려워질 때 한국에 들어와서 바이러스나 퍼뜨린다. 이렇게 이 나쁜 감정이 생길 수가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제가 좀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입국할 수 있습니다. 고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국내 상황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조하신다는 마음으로 조신한 마음을 가지셔야지 이런 개인 일탈 행위로 인해서 다시 이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예. 협조하는 마음으로 좀 자제하거나 예.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계약 추가 연기 여부를 놓고서도 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부가 온라인 계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계약이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다면은 이게 뭐 등교 계약을 뭐 안 하는 것도 뭐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저는 보시는지요? 좀 나누어서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당국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도심에 있는 학교는 6월까지 전면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등교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보면은 일부 계속 환자 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예. 서울, 경기, 또 충남 지역은 계속 환자 발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은 심지어 지금 며칠 동안 환자 발생이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좀 나눠서 환자 발생이 없는데 여기도 뭐 한 일주일 정도 동안 환자 발생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환자 발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적 가능한 범위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혹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불효불급하게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이나 대구 경북 지역이나 경기 지역이나 이렇게 환자가 좀 많은 곳은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6일 날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은 한 번 더, 그러니까 2주 정도 계약을 좀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런 데서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는 계약을 못 하게 되면 이제 그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수업 일수나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이제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수단을 좀 동원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라를 통째로 하나의 범위에 두고 얘기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사정에 따라서 좀 세밀하게 좀 들여보면서 그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계약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유럽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탈리아에 이어 스페인 또한 누적 사망자가 3,6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러면서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초기 예. 대응. 그러니까 이제 초기 대응에 이제 실패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문화적인 것도 굉장히 기인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이제 유럽 지역이나 미국 지역은 이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접 지역을 뭐 갔다 왔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감염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에는 초기에 대응 실패의 제일 큰 원인으로 꼽는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신속한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고 상당히 이제 많은 전파가 일어나서 갑자기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병원이 일부 마비가 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치료를 받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 확산이 더 악화되고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악순환이 이제 증폭이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 초기 대응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진단 검사와 역학 조사 그러면서 환자를 분리하고 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이런 예. 것들이 안 되면서 아마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럼에도 일단 WHO에서는 뭐 이탈리아의 확산세가 이번 주에 이제 정점을 찍고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밝히기도 했거든요.
추이를 보면은 일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제 계속 누적 확진자 수는 늘어날 수가 있는데 네네. 누적 확진자의 늘어나는 비율은 이제 피크를 찍으면서 조금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환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너무 환자가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다시 이제 재폭발 양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좀 더 지켜보면서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제 여기서 공동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좀 담겨야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보다도 방역에 대한 게 이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방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각각의 국가가 처한 상황이 있어서 각 국가가 방역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필요한데 이 수단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공급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마스크 문제 또는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착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의료 물품들 또 이제 진단 시약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환자가 너무 많은 지역에서 또 이제 생산이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제 공급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전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좀 여유가 있는 국가에서 어려움에 처한 국가에 도움을 좀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공조에 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경제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전 세계가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어떤 나라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중지될 경우에는 국가 부도가 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이제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경제 문제가 쓰나미처럼 또 코로나19처럼 전 세계를 덮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아마 달러나 그 이외의 경제 문제를 아마 심층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저는 크게 이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편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명 소독제나 살균제 허위 과장 광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부가 환경당국에 승인받은 제품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한 사용법을 알려주신다면요. 예, 우선 최근에 이제 메탄올에 대한 이제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메탄올은 인체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예. 또 약간 적게 쓰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실명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메탄올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제 사용하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알코올 이렇게 얘기할 때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에탄올을 얘기합니다. 에탄올. 그래서 에탄올과 메탄올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알코올 계열인 경우에는 메탄올이라고 하는 점에 유념해 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락스 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락스 계열이나 이런 화학 제품도 경우에 따라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이 사용하는 방식하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방역 당국은 방역 당국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니까 그거는 그대로 두더라도 일반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반 가정에서는 에탄올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에탄올. 네. 에탄올이라고 하면 이제 알코올인데요. 알코올을 사신 다음에 알코올 100%가 아니라 물을 한 30% 정도 써서 70% 정도 되는 에탄올을 수건에 묻혀서 닦아낼 수 있는 곳은 닦아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분무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렇죠. 다림질 사용할 때 하는 분무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때 이제 우려는 그런 바이러스가 혹시 압력에 의해서 공중으로 비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코올과 같은 소독 약품이 바이러스에 묻게 될 경우에는 비산을 하든 비산을 하지 않든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을 이렇게 분무기에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사용해 드리기를 권해드리고 가정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메탄올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절대로 거 안 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